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총 4회에 걸쳐서 4시간이죠. 예, 4시간에 걸쳐서 기초회계 원리 강의를 맡게 된 조현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계 공부를 이제 모두 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회계 공부를 처음 할 때 이제 목적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보통 학생들이 자격증 준비를 많이들 하시죠. 네,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강의의 초점을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보통 준비하는 자격증이 이렇게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세무사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있고 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있고 3일회계법인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가장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은 아무래도 세무사에서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전산세무회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 과정이 전산회계 2급,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그 회계 2급은 가장 기초적인 거, 좀 난이도가 낮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과목 중에서 재무회계라고 하는 한 과목, 이것만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1급이 있는데 회계 1급은 뭐 재무회계, 그 다음에 뭐 원가회계, 뭐 부가가치세 이렇게 총 3과목을 시험을 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걸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세무 2급도 뭐 여기서 플러스 돼서 뭐 추가로 과목이 추가가 되는데 뭐 이런 시험에 대한 안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1급 강좌나 뭐 FAT 강좌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회계 2급 다음에 회계 1급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계 2급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회계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나왔던 게 또 나오죠. 재무회계가 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얘를 배우고 또 얘를 배우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좀 낭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원리 강좌는 여러분들 만약에 회계 2급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수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회계 2급에서는 기초 회계 원리부터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굳이 회계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회계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수강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계 1급 수업을 들어야지 좀 더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회계 원리 수업을 듣지 않고 바로 회계 1급에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데 회계 1급 시험을 바로 치실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하는 강의 있죠. 회계 원리 강의. 회계 원리 강의를 수강하시고 수업을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계사에서 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AT 시험이죠. AT 시험이 있는데 AT 시험도 마찬가지로 회계 1급은 FAT 2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 1급은 FAT 1급, 그다음 세무 2급은 TAT 2급, 세무 1급은 TAT 1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과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해당 강좌를 들을 때 좀 들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본 회계 원리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기초적인 회계 원리 강의를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FAT 2급부터 시작을 안 하시죠. 보통 FAT 1급을 바로 시작을 하시는데 만약에 FAT 1급을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이 강의, 회계 원리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회계법인에서 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이렇게 총 3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회계관리 2급이 재무회계예요. 이것도 재무회계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회계원리죠. 어떻게 보면은 회계원리인데 회계관리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은 회계관리 2급에서 관련된 기초적인 회계 원리 내용을 설명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 강의 들을 필요 없고 회계관리 1급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회계 원리를 듣고 이 강의를 들어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 회계 공부를 처음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강좌는 회계원리 강좌는 이 앞에 기초과정 있죠. 회계 2급, 뭐 FAT 2급, 회계관리 2급 이 강좌를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회계 1급, FAT 1급, 회계관리 1급부터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이고 여기 앞에 이런 시험을 준비 여기서부터 나가시는 분들은 회계원리 강의 들을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그냥 교양 삼아 그 학교에서 회계원리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시면은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학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계원리 강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연구를 했냐? 저도 그 회계 공부 처음 할 때 회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강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첫날에 4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4시간 수업이면은 저는 이런 4시간짜리 수업을 그 당시에 이 4시간짜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보습학원 다니면 1~2시간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을 갔더니 4시간 동안 회계원리 강의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었어요. 주말반이라 가지고. 근데 4시간 동안 책상에 앉았는데 첫째 시간에는 진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둘째 시간부터 확 무너지더라고요. 셋째 시간 끝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계를 접했을 때 그 막막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막막함을 어떻게 쉽게 풀어가느냐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이해는 분명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은 회계가 재밌어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회계원리 강의를 진행할 건데 그 동영상 강의 그 보시면은 기초 회계원리 프린트 파일을 다운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좌에 보시면은 옆에 돋보기 클릭하시면은 강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초 회계원리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걸 출력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2페이지부터 보세요. 2페이지. 자, 2페이지에 보시면 회계란 뭐냐? 거기에 대한 목차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회계 공부를 처음 하시는데 먼저 회계가 뭐냐? 거기서부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회계란 뭐냐? 회계란 자, 여러분들 회계라고 하는 거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합니다.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합니다. 회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문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느냐? 자, 그다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거를 통해서 제공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정보 이용자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는 누가 있느냐? 자, 여기서부터 먼저 볼게요. 정보 이용자. 자, 근데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먼저 그 책에 보시면은 책이 아니라 프린트 보시면은 크게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죠. 그래서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먼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나누는 기준은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는데 회사 내에 있으면 내부 정보 이용자, 회사 바깥에 있으면 외부 정보 이용자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 내부 정보 이용자에 먼저 경영자가 있죠. 자, 경영자가 있는데 경영자는 회계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자, 여러분들 회계를 처음 배우시니까 뭐 회계가 뭐 하는 거냐, 뭐 그런 거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회계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익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경영자가 있는데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경영자는 회계에 당연히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종업원 있죠, 종업원. 예, 종업원들은 회계에 관심이 있느냐?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자기 회사가 얼마 버느냐? 예, 그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면은 월급 더 달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업원도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 속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외부 정보 이용자. 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회사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있느냐?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주식 투자자라고 돼 있죠. 예, 투자자. 자, 투자자들은 당연히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관심이 있겠죠. 왜냐면은 투자라는데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익이 적게 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을 거고, 만약에 투자를 한 투자자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이익이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이익이 많이 나면은 그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나한테도 몫을 달라. 예, 그런 걸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회계에 관심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 이 채권자가 있는데 이 용어가 만약에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용어도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채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채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채권은 이 건자가 권리 건자예요. 예,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하고, 이 채권과 비교되는 말로 채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채무. 이 무자가 있죠. 이 무자가 빚질 무자단 말이에요. 빚이에요, 빚. 그래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권은 권리 건자, 돈을 받을 권리. 채무는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 빚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자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뭐 반대로 채무자라고 하면은 빚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돈 빌려준 자를 이야기하죠. 돈을 빌려준 자.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데들은 보통 예를 들 수 있는 게 은행이 있겠죠. 은행들이 보통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줄 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익이 적게 나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아무래도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겠죠? 네, 그래야지 돈 떼일 확률이 적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들도 당연히 회계에 관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거기 정부기관이 있죠. 정부기관. 예, 정부기관이 있는데 정부기관도 회계에 관심이 있느냐?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왜냐면은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국세청 있죠. 국세청. 예,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면은 뭘 뜯어가려고 하겠어요? 세금 뜯어가려고 하겠죠. 예, 세금 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정보기관도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에 속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프린트에 보시면은 회계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준비하는 시험에서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럼 먼저 회계 정보 이용자는 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은 뭘로 통해서 제공을 하느냐? 예,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뭐냐? 재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재무는 돈이에요. 돈.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제자가 있는데 이 재는 뭐냐? 이 모두 제자예요. 모두 제자. 표는요? 표예요. 그냥 돈에 관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럼 이 돈에 관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가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네 번째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석.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는 총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시험 준비하시면 이거 외워야 돼요.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게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주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2가지예요. 일단 우리가 볼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볼 거예요. 이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은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몰라도 되겠고, 실무 가서도 큰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는 접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중점적으로 봐야 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회계원리 할 때 이 2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그럼 결국은 회계란 뭐냐? 회계라고 하는 거는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건데, 재무제표 중에서 뭘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는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2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 페이지 3페이지 가보시면은 나오는 게 뭐예요? 재무제표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 5가지가 있고, 그 표 밑에 읽어볼게요. 재무제표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표이며,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목차가 1번의 재무상태표이죠. 재무상태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페이지 3페이지에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란 뭐냐? 자,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이 일정 시점하고 재산 상태가 중요한 말인데, 재무상태표는 시점 개념. 네. 그 다음에 재산 상태인데, 이 재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끌어오는 용어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용어가 있냐면요. 먼저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3가지 용어가 끌어오는데, 자,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산은 팔아서 돈 되는 거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팔아서 돈 되는 것은 자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떤 것들이 보통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자산이죠. 팔면 돈 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 팔면 돈 되죠. 그것도 자산이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팔아서 돈 되는 거는 자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은 빚이에요. 빚이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있는데,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 되겠습니다. 내 거가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팔아서 돈 되는 게 자산이고, 부채는 빚,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데,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 자산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면은 자사만 알려주면은 정보 이용자한테 충분한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 말고 제 아는 형이 있는데 제 아는 형이 아직 결혼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하세요. 뭐 소개팅 제가 보기에도 한 50번은 더 한 것 같은데 만약에 50번? 더 하면 될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여자분께서 앞에 앉아 있는 여자분께서 물어봐요.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차가 한 대 있는데 제너시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자분이 일단 좀 다르게 보겠죠.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동차에 대한 정보, 자산에 대한 정보만 알려줬으면은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한테 충분한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차를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값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짜리 차가 있네 이게 아니라 5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샀는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할부가 4천이고 내 돈 주고 산 거는 1,000만 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께서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얘는 능력도 없으면서 빚만 많이 져가지고 차를 구입한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때에는 자산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면 안 되고 이 자산을 어떻게 구매했느냐 구매 내역까지 함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에 대한 정보하고 순수한 내 돈 주고 산 게 자본이겠죠. 자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산을 알려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자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줘야 돼요. 부채랑 자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뭘 더한 금액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금액이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빚 혹은 내 걸로 산 거겠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식을 우리가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4페이지 그 가운데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 이꼴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꼭 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딱 보면은 바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산은 당연히 빚하고 내 돈으로 산 거잖아요. 부채 더하기 자본. 당연한 거니까 목재로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을 표로 나타내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등식이 있는데 등식을 표로 나타내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T자형으로 그래요. T자형. T자형으로 그려가지고 여기 재무상태표라고 써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왼쪽에는 뭐가 있나요? 자산이 있죠? 이 자산을 그대로 재무상태표 등식의 왼쪽에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 자산을 그대로 끌어내려 볼게요. 왼쪽에 자산. 자, 그 다음에 부채하고 자본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끌어볼게요. 부채, 자본. 그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뭐가 오냐면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랑 자본이 오고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자산 상태를. 자, 여기를 왼쪽이라고 하죠. 여기를 오른쪽이죠. 제가 왼쪽, 오른쪽 이런 말을 쓰니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요. 왼쪽이라고 하지 않고 차변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은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 이런 말 쓰니까 얘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오른쪽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쓰냐면요. 대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자들은 왼쪽은 차변으로 쓰고 오른쪽은 대변으로 쓰자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뭐 대단한 논리가 있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차변을 왼쪽에 쓰고 대변을 오른쪽으로
어떤 거에 대한 뭐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으세요. 그 이유를 제가 프린트에 적어놓긴 했어요. 그 5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5페이지 가운데 한 편 해가지고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별, 오른쪽을 대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는 로마 시대의 주인이 노예에서 노예에게 금전 대하고 됐어요. 예, 그런 말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왼쪽은 차변이다, 오른쪽은 대변이다. 그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산이 오죠. 그럼 재무상태표의 대변에는 뭐가 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부채하고 자본이 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건 약속이에요.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을 적자라고 회계학자들끼리 약속을 했고 재무상태표의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채랑 자본을 적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그냥 이미 회계학자들끼리 위치를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왼쪽인 차변은 자산, 오른쪽인 대변은 부채랑 자본이 온다라는 거. 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자산의 합계랑 오른쪽에 있는 부채랑 자본의 합계는 부채랑 자본을 더한 금액은 같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쪽인 자산의 합계랑 오른쪽의 부채랑 자본의 합계는 같게 된다. 그게 등식에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 그럼 제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부채의 종류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자본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종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페이지 보세요. 자, 3페이지 보시면은 그 하단에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뭐가 나오죠? 자산이죠. 왼쪽은 자산. 그럼 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 부채. 부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자본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산의 그 많은 종류들을 지금 배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의 종류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이지 뭐겠어요? 현금이 자산인 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뭐가 있냐면요. 보통예금 있죠. 예,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디귿에 정기예금 있죠. 예, 세 번째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예,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금이 있는데 예금. 회계에서는 예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보통예금.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정기예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보통예금이 뭐냐. 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을 보통예금이다라고 해요.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 자유로운 예금을 보통예금이다라고 하고, 그냥 정기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은 뭐냐? 이건 만기가 있는 예금 통장. 만기가 있는 예금을 정기예금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중요한데 지금 몰라도 돼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이나 FAT 1급 배울 때 들으시면 되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통장은 거의 대부분 다 보통예금 아니면 정기예금이죠. 여러분들이 통장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건데 보통 가지고 있는 통장들은 여러분들 입금하고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한 통장은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하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뭐 적금 들거나 그러시죠. 정기예금은 넣어놓으면은 만기가 될 때까지는 찾을 수 없는 예금 통장. 그게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의 외상매출금, 그 다음 미음의 미수금, 그 다음에 비읍의 대여금이 있는데, 자, 한번 써볼까요? 자, 네 번째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미수금, 그 다음에 대여금 있죠. 대여금. 자, 여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이 있는데,
자,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 세 가지를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채권. 자,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채권이 뭐냐? 자, 요게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채권. 자, 채권이 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돈 받을 권리라고 했었죠. 돈을 받을 권리를 채권이다라고요. 돈 받을 권리. 자, 채권하고 비교되는 말로 뭐가 있냐면요. 채무가 있는데 자, 좀 여기다 옮겨서 적을게요. 자, 채권. 채권이 있고, 그 다음 채무가 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 그 다음 채무가 있는데, 채무는 빚이죠.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 그게 채무가 돼요. 그럼 채권은 회계에서 크게 세 가지 용어로 구분하는데, 어떤 용어가 있느냐? 첫 번째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미수금. 그 다음에 대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 채무가 있는데, 채무는 빚이니까 부채겠죠, 당연히. 갚아야 될 빚, 부채인데, 이 빚, 채무는 크게 세 가지.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입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채무는 빚이에요, 빚. 그래서 부채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뭐가 있느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입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의 종류에는 외상 매출금, 미수금, 대여금이 있는데, 자, 요거부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으로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팔매자 나갈 출자거든요.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돈을 외상 매출금이다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품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상품하고 제품이 있죠. 요거부터 일단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요 내용 이야기할게요. 자, 용어 중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제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예, 상품하고 제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요거부터 일단 설명하고 갈게요. 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자산을 상품이다라고요.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자산을 상품이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품이 있었죠.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팔려고 만든 자산, 이 제자가 만들 제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자산이 제품이 돼요. 그래서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자산,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자산이 제품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는 새우깡 같은 걸 사 와서 판매하죠. 그럼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새우깡은 뭐라고 표시를 해야 될까요? 상품의 상품. 근데 농심은 새우깡을 사서 팔아요? 아니면은 만들어서 팔아요? 만들어서 팔죠. 팔려고 만든 자산을 제품이다라고요. 그래서 농심이 가지고 있는 새우깡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상기업이다라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조기업이다라고요. 제조기업.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죠. 사와서 파는 회사죠. 그래서 이마트는 상기업이 될 거고, 그 다음 농심은 만들어서 판매하죠.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농심 같은 회사는 제조기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기업하고 제조기업 이런 회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회계 원리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상기업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조기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 1급, 회계 1급이나 FAT 1급 가면은 제조기업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제가 상기업을 가정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은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이에요? 상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은 상품을 사고 파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마트는 새우깡을 사와서 새우깡을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산 중에서
상품이 가장 중요한 품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받을 돈인데 어떤 거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을 이야기하냐면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을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 물건을 팔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상품이에요.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품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받을 돈을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하고, 미수금 있죠. 미수.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을 미수금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상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을 미수금이다라고요. 똑같이 외상대금이에요. 외상대금은 자산이죠. 채권인데, 자산 중에서 채권인데, 받을 돈이 자산이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으면은, 아, 나한테 나중에 돈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자산인데, 채권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은 외상대금이에요. 받을 돈인데, 외상으로 물건 판매하고 받을 돈인데,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고,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은 돈, 상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아직까지 받을 숫자인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이다라고 해서 미수금,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 대여금이 있는데 대여금은 뭐냐? 이 대여금은 대자가 빌려줄 대자고 여자가 줄 여자단 말이에요.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많죠. 빌려주다, 대여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빌려주고 받을 돈을 대여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판을 좀 정리하고 제가 다시 쓰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좀 계속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외상매출금, 채권, 받을 돈 중에 하나라고 썼죠.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라고 했었고, 미수금은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인데, 제가 제품도 적은 게 제조기업은 가장 중요하게 판매하는 물품이 뭐겠어요? 제품이겠죠? 네. 그래서 상품하고 제품을 함께 적었는데, 상품이나 제품,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품, 품목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외상매출금이고, 그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은 미수금, 대여금은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마트가 새우깡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 받을 돈이 생긴 거니까 어쨌거나 자산은 맞아요. 채권 받을 돈은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외상매출금은 그 새우깡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은 어떤 용어로 써야 될까요? 외상매출금이겠죠? 자, 근데 이마트에서 그 상품 배달용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는 그 회사의 중요한 물품은 아니겠죠? 그 이마트가 자동차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마트가 그 배달용 자동차를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그 외상 매출금을 써야 될까요? 미수금을 써야 될까요? 그럼 미수금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자동차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 대여금은 대여하다, 빌려주죠. 빌려주고 받을 돈을 대여금이다라고 합니다. 대여금. 자, 그 다음에 채무 보겠습니다. 채무 중에서 외상 매입금이 있었죠. 외상 매입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미지급금, 미수금이 대응되는 게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요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외상으로 매입했다. 매입은 샀다라는 말이에요. 살매자, 들어올입자. 외상으로 사고 갚을 돈이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이 외상 매입금인데,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중요하게 구매하는 물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제조기업의 가장 중요한 물품은 구매하는 물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있어야지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회계 1급 들어가면은 다 배울 내용이니까 일단 상품 위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어쨌거나 원재료도 그 제조기업의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되겠고,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갚아야 될 돈, 외상으로 매입하고 갚을 돈이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지급금은 뭐가 되겠어요? 이 이외의 거겠죠.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
이 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 외상으로 구매 후 갚을 돈이 미지급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 앞으로 차자가 들어간 거는 안 좋은 느낌을 가지세요. 항상 을의 입장. 그래서 차는 빌리는 걸 이야기해요. 빌리 차자. 빌려 들 입자, 들어올 입자. 빌린 돈을 차입금이다라고 해요. 차입금. 그래서 차입금은 빌려서 갚아야 될 돈. 그게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에 해당하는 용어 3가지, 기본적인 용어 3가지를 살펴봤고, 채무에 해당하는 용어 3가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이 3가지 용어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회계 공부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질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처음 배우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제 계속 배우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숙달될 날이 빨리 올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용어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은 분명히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 채무 요 3가지 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럼 프린트 계속 볼게요. 자, 4페이지 상단 볼게요. 자, 4페이지 상단에 상품, 제품까지 봤죠? 그다음 거기 지읒에 토지가 있죠. 토지는 뭐 토지, 땅이 땅 자산이죠. 그다음에 치읓이 있는데 건물도 자산이죠. 건물이 뭔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키역, 비품이 있는데, 비품은 뭐냐면요, 회사가 장사를 할 때 회사 내에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을 비품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있어야 되겠죠. 책상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의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다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장사할 때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을 비품이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비품? 에어컨이죠, 에어컨. 에어컨도 비품이에요. 여러분들 더운데 에어컨 안 틀면은 뭐 강의 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품은 회사 내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비축해두고 있는 물품은 모두 다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가운데 부채 있죠? 부채, 뭐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다 배운 내용이죠.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이것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본은 내 돈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내 돈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뭐 자본금도 있고, 자본잉여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도 돼요. 어려운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그냥 내 돈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계 1급 혹은 FAT 1급 혹은 회계관리 2급 여기 들어가면은 요 자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5페이지 그 가운데까지는 다 했고, 5페이지에 예제 1이 있는데 그 예제 1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 주 서변의 각 영업일자별 재무상태표를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월 1일 날에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 칠판을 지우고 좀 풀어볼까요? 자, 5페이지 예제 풀어볼게요. 자, 예제 1을 보시면은 주 서변의 각 영업일자별 재무상태표를 나타내시오인데, 영업 내용이 1월 1일 날에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 이해도 못할 뿐더러 지금 현재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바로 답을 적을게요. 자산 부분에 현금 50만 원.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대강 해보면은 현금 50만 원 출자에 개업하다, 이 말이 현금 5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부분에 현금이 50만 원 들어오겠죠. 그럼 투자금을 받았다. 회사가 투자금을 받은 거는 빚은 아니죠. 내 돈이단 말이에요. 자본인데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금 이런 용어로 쓰는데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3일 날. 자, 1월 3일 날 봤더니 은행으로부터 5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하다라고 됐죠. 여러분들 거기 현금 차입이 빠져 있는데 5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다라고 좀 해주세요. 현금으로 차입하다. 그러면은 현금이 50만 원 있었는데 은행한테 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이 총 얼마가 되겠어요?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 100만 원 빌린 돈을 봤더니 100만 원의 내역을 봤더니 50만 원만큼은 출자, 즉 투자금 받은 거잖아요. 자본금에 대한 게 5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만 원은 빌린 거죠. 자, 은행한테 빌린 돈을 뭐라고 했어요? 빌린 거. 빌려서 갚아야 될 돈을 우리가 차입금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채의 종류 중에서 차입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1월 19일 날에 상품 20만 원 현금으로 매입하다. 현금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 썼으니까 현금은 얼마가 남겠어요? 80만 원이겠죠. 80만 원이고 나머지 20만 원만큼은 상품 사는 데 썼으니까 상품이 20만 원 생기겠죠. 그럼 자산은 총 100만 원 있는데 이 100만 원 중에서 뭐 부채 중에서 차입금 50, 자본금 50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비중에서 차입금으로 50, 은행한테 빌린 돈, 내 돈 50, 자본금 50 이렇게 기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월 31일자에 봤더니 비품 30만 원 현금으로 매입하다. 매입이라고 하는 말은 샀다란 말, 매입하다, 샀다란 말. 그러면은 현금 80만 원 있었는데 80만 원 중에서 30만 원 쓴 거죠. 그럼 남아있는 현금이 총 얼마가 되겠어요? 50이 되겠죠? 30을 썼으니까. 그럼 30을 뭐 사는데 썼어요? 비품 사는데 썼죠? 그래서 상품이 20이고 나머지 비품이 30이 되겠죠? 비품 사는데 썼으니까 비품 30만 원. 그래서 자산은 현금 50, 상품 20, 비품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자산은 차입금으로 50이고 그 다음에 자본 중에서 자본금으로 5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면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연습 삼아 해본 거고, 뭐 이거 못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볼 줄은 아셔야 되는데, 자산 부분에 현금이 100만 원 있구나. 이 100만 원이 은행한테 빌린 돈 50만 원, 내 돈 5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1월 1일 날에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는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몰라도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까지 다 했고 이제 7페이지 볼게요. 7페이지. 자, 손익계산서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회계는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 했었고,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이고, 그 재무제표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쫙 드렸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잠깐만 쉬었다 보겠습니다.